숙종 때 재상이었던 김우항은 나이 48이 될 때까지 벼슬을 하지 못했다. 가도가 몰락하니 황폐한 집은 달팽이 같았고 생계를 꾸려가는 것은 거미줄 같았다. 아침 저녁 끼니를 잊지 못했고 옷과 버선은 온전한 게 없었다. 딸이 5이나 있었는데 홍기가 차서도 하나도 시집을 보내지 못했다. 마침 한선비의 아들과 그의 딸 사이에 혼담이 오갔고 거의 성사가 되어갔다. 그러나 어떻게 혼수를 보내고 단장을 시키겠는가? 그때 문득 무관인 먼 친척 하나가 단천 태수로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학렬이 조금 높으니 가서 돈푼이나 얻어오면 일이 조금 풀릴 것 같기도 했다. 느린 망아지 한 마리를 빌리고 종을 앞세워 천리길을 한 데서 먹고 자면서 가니 단천읍에 이르렀다. 관문에서 태수 뵙기를 청했으나 문직기에게 쫓겨났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라는 관청의 명령이 이미 내려왔기에 감히 드릴 수 없다 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다. 밤에는 객점에서 자고 해가 뜨면 관문으로 가서 들여보내주기를 청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틈을 얻지 못했다. 객점 주인에게 돈을 많이 꾸어서 주인은 김우항이 타고 온 말을 전당으로 잡았다. 주인이 그 사정을 알고 이렇게 조언했다. 내일 원님께서 곡물창고에 나가 곡물을 점검하는데 객점 앞을 지날 때 뵈세요. 김우항이 그러겠다 하고는 다음 날 아침 그 말대로 했다. 김우항이 태수를 보고 재빨리 부르짖었다. 내가 여기 묶여 있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태수가 머리를 끄덕이며 무슨 연고인지 물었다. 김우항이 그 이유를 다 말했다. 공사가 한창이라 너와 이야기할 겨를이 없다. 일단 기다려보거라. 그러고는 종을 돌아보며 말했다. 동각으로 모시고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날이 저물었는데 밥도 먹지 못했다. 기가를 견디기 어려웠다. 저녁이 되니 태수가 돌아와 자정했다. 김우항이 말했다. 제가 종일 먹지를 못해 정신이 없습니다. 욕이나 하게 밥이나 좀 주십시오. 술과 안주를 가져와라. 잠시 뒤 술을 맡은 관비가 주둥이 깨진 작은 술병을 올리고 미역 한 조각을 술안주로 가져왔다. 하루 종일 굶은지라 반드시 좋은 술과 살진 고기를 내올 것이고 그러면 한번 크게 씹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기에 김우항은 이 모양을 보고 화가 치솟았다. 벌떡 일어나 상을 발로 차서 땅바닥에 엎어버렸다. 그러고는 태수를 향해 외쳤다. 사람 대접 이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태수 역시 화를 냈다. 내가 너보다 높은 학렬인데 내가 준 음식에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즉시 관노비를 불러 문 밖으로 쫓아내게 했다. 그리고 아전을 불러 말했다. 고을에 명을 내려 만일 낯선 사람을 재워주는 자가 있으면 가혹한 벌을 받을 거라고 전하라. 김우항이 분을 머금고 객점으로 돌아오니 객점 주인도 문을 닫아 걸고 받아주지 않았다. 말조차 저당 잡혔으니 하는 수 없이 종과 함께 다른 객점으로 가보았으나 전이 객점과 똑같이 대했다. 날은 이미 저물고 비는 퍼부었다. 마침내 음리에서도 궁벽한 곳에 이르렀다. 숲풀 사이에서 잠시 쉬어가려는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었다. 가죽신 만드는 장인의 집이었다. 김우항이 장인에게 말했다. 길은 먼데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재워주시구려. 장인은 김우항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마도 토굴이 일반 백성의 살림집과 달라 호령이 미치지 못한 듯 싶었다. 이경에 가까워지니 구름이 걷히고 달이 나타났다. 김우항은 배가 많이 고프고 심신이 뒤숭숭해졌다. 새삼분하고 한스러워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때 발소리가 점점 다가오더니 문 밖에 이르러 멈췄다. 그가 목을 빼고 보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얼굴이 빼어나고 또렷한 미목이 눈부셨다. 여자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 댁에 한양 손님이 계신가요? 하며 문을 밀치고 곧바로 들어왔다. 첩은 읍중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입니다. 태수께서는 언제나 손님에게 보리술과 미역만 마시고 먹게 하십니다. 첩은 태수께서 그처럼 인색하게 굴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게 싫었습니다. 오늘 상공께서는 비록 배고프고 목마른 지경이지만 능히 일어나서 그걸 차버렸으니 가히 그 비범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여종이 칠합을 가져오니 기생은 그것을 그의 앞에 놓았다. 밥과 국, 고기와 간장이 모두 전결했다.
그는 수저를 들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 먹어치웠다. 모두 먹을만했다. 그가 뼛속 깊이 감격에 사무쳐 거듭 칭찬했다. 기생이 말했다. 이미 모시고 말씀 나누는 걸 허락하셨으니 누추한 제 집에 가셔서 곡진한 정을 함께하길 원합니다. 김우항이 그 말에 따랐다. 기생의 집은 푸른 창 붉은 문에 벽은 산초 열매를 섞어 발랐고 골동품들도 즐비했다. 기생은 화려한 방석 위에 그를 앉게 하고는 정을 보이고 본심을 쏟아냈다. 이어 물었다. 천리박 사람에게 오신 건 무슨 일 때문이십니까? 김우항이 그 사정을 다 말해주니 기생이 눈썹과 이마를 찡그리며 잠옷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기생은 그를 이끌어 동침했다. 운우지정의 흔적이 잠자리에 낭자했다. 그는 연연해하는 듯 쉽게 떠나지 못하고 거의 몇 달을 머물렀다. 기생이 물었다. 상공은 여기 오래 머물려 하십니까? 처자가 굶주리고 종들도 야위어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인 걸 모르는 바 아니네. 빈손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는데 행랑에 돈 한 푼 없으니 어찌 천리 밖으로 몸을 끌고 가겠나? 대장부란 마땅히 당세에 힘을 써야지 어찌 바깥 형편에 얽매여 세월만 보내겠습니까? 노잣돈은 첩이 이미 마련해 두었답니다. 기대한 것보다 돈이 훨씬 많으니 김우항은 매우 기뻐했다. 다음 날 아침 말 두 필이 밖에서 울었다. 김우항이 물으니 기생이 말했다. 공을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한 마리는 공께서 타시고 다른 한 마리에는 제가 선물로 드리는 옷가지를 실어 가세요. 그러고는 궤 두 짝에 고운 배와 담비 가죽, 가발, 은화 등을 담아 싣고 빨리 출발하라고 재촉했다. 김우항이 눈물을 뿌리며 작별을 고했다. 그 위리에 간복하고 그 정에 이끌려 도중에 북쪽을 향해 연연해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 진정 김우항을 살린 기생이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가져온 물건으로 혼수를 마련해 혼례를 올렸다. 이해 가을 과거에 김우항은 장원급제하여 옥당에 들어갔다. 마침 숙종께서 급히 숙직하는 유신들을 불렀다. 김우항도 명을 받고 들어가 임금을 배웠다. 임금이 말했다. 지금 북도에 가뭄과 홍수가 연이어 발생해 흉년이 계속되고 있도다. 게다가 먼 지방에는 조정의 명령이 행해지지 않고 수령도 탐욕스러워 백성들의 살을 벗기고 뼈를 부수고 있다. 네가 짐의 명을 받아서 암행어사로 읍내에 들어가 잘잘못을 가려라. 짐의 명을 어기지 말라. 김우항이 황공해하며 명을 받들고 즉시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었다. 미행으로 북관으로 들어가 총가에서 걸식하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다. 하루는 날이 저물 무렵 단천에 이르렀다. 기생의 옛 은혜를 생각하고 감회에 젖었으나 문 앞에 당도에서 기생을 불렀다. 밥 한 술만 주시오. 밥이 없으면 돈이라도 한 푼 주시오. 이러기를 몇 번 하니 기생이 창너머로 듣고 놀라서 기뻐하며 머리채도 다듬지 않은 채 후다닥 마루에서 내려왔다. 산 넘고 물 건너 오시느라 기갈이 심하시겠네요. 어떻게 요기를 하게 해드릴지요? 제가 막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술씩 나눠 드시어요. 그러고는 그를 이끌어 한 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기생은 한눈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거짓골로 행세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고는 말했다. 앞으로 봉군 태수를 어찌하시렵니까? 그건 나도 어렵게 생각하는 바다. 태수는 병든 백성들에게 온갖 탐악한 짓을 했으니 그 죄상을 이루 다 열거하기 어렵다. 내 만약 그 죄악을 밝혀내 그를 쫓아내서 몰락하게 하면 이는 친척 간의 돈독함을 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숨겨주고 두둔해 알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이는 나란 일을 생각하지 않는 짓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기생이 말했다. 공께서 몰래 태수를 만나 그 죄를 따지고 스스로 떠나도록 권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거양득이니 어찌하시겠습니까? 기생은 그에게 붓을 잡고 태수의 불법행위를 열거하게 했다. 창고 곡식을 빼앗고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한 일 등등을 낱낱이 기록했다. 그날 밤 기생은 그를 안내하여 몰래 동원으로 들어갔다. 동원에 앉아있던 태수는 김우항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아마도 그가 급제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김우항이 말했다. 백성들의 원성이 길에 가득하니 귀를 막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정치를 포악하게 했길래 이 지경이 됐습니까? 태수가 머뭇머뭇하며 말했다.
바라건대 소관의 죄상을 들어보겠소이다. 김우항이 적어온 것을 보여주자 태수가 말했다.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변명할 수가 없군요. 원컨대 어사께선 같은 조상을 둔 위리를 생각해 대제만은 면하게 해주시오. 김우항이 말했다. 바라건대 내일 안으로 사직의 장계를 올리고 즉시 물러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봉고파직하고 임금께 아랠 것입니다. 태수가 감사해하며 말했다. 감히 명을 어기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김우항이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과연 태수는 병을 핑계삼아 향리로 돌아갔다. 김우항도 차차 떠날 준비를 하면서 기생에게 말했다. 너를 데리고 돌아가 좋은 집에서의 인연을 이어가고 싶다. 그러나 옥당 벼슬은 맑기가 물과 같아서 끼니조차 잊기가 어렵다. 관직이 좀 높아져 녹봉이 늘고 공적이 쌓이면 마땅히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다. 기생이 말했다. 첩이 어찌 상공께 누가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마땅히 높은 뜻을 받들겠습니다. 김우항은 일을 마치고 돌아갔다. 하루는 다시 옥당에서 숙직했다. 이때 숙종께서는 신하들을 불러 편안하게 한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고금 역사를 논했다. 네가 이미 북방으로 안찰사직을 수행하고 왔으니 반드시 겪은 바가 있을 것이다. 어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김우항이 엎드려 대답했다. 김우항은 즉시 단천에서의 일을 조목조목 아뢰었다. 임금이 단천에서의 일을 모두 듣고 난 후 승지를 급히 불러 전지를 써서 함경도 관찰사에게 명하기를 단천에서 술을 관장하는 기생 아무를 즉시 유신 김우항의 집으로 올려보내고서 아뢰라 했다. 함경도 관찰사는 과연 임금의 명대로 기생에게 돈과 비단을 후하게 주어서 김우항의 집으로 보냈다. 기생은 김우항과 부인을 친부모처럼 섬겼고 종들은 하나같이 은혜와 믿음으로 부렸다. 재물도 잘 다스려 부족함이 없게 했다. 그가 조정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게 된 데에도 기생의 도움이 컸다 한다.